지난 토요일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든 소식이 베이징에서 전해졌습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이자 군부의 정점에 서 있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 유샤와 합동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동시에 실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주말 오후에 발표된 이 짧은 성명 하나로 인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휴일도 잊은 채 업무에 매달려야 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 이례적인 사태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공식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식 권력 시스템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결코 수사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위 관료에 대한 정식 조사가 공표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치밀한 내사가 진행되었고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사법 시스템으로 넘겨져 형식적인 재판을 거치고 감옥으로 향하는 것뿐입니다. 직위 해제나 업무 정지와 같은 조치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공식 조사 착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인물의 정치적 경력은 완전히 종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발표 시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서 중대한 뉴스가 토요일에 발표되는 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입니다. 보통 주말에 대형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쉬는 주말에 뉴스를 던져놓으면 월요일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은 이미 낡은 뉴스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 떠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여 도저히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번 장유샤와 류전리의 사례를 보면 전자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장유샤는 중국 군부 내 서열 1위의 부주석이었고 류전리는 실질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단 2명뿐인 최고 위급 장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몰락을 주말에 발표한다고 해서 언론이 조용히 넘어갈 리는 만무합니다. 새벽 한밤중에 발표하더라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사안이 너무나도 긴급하여 주말을 넘길 수 없었을 만큼 내부적인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장유샤와 류전리가 실각했다는 소문은 공식 발표 며칠 전부터 이미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 언론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신호탄은 지난 1월 20일 중앙당교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학습 세션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성부급 이상의 최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당시 관영 언론인 중앙텔레비전의 보도 화면을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무대 위에 앉아 있었고 리창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국가 부주석 한정을 비롯해 각 성의 당 서기들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까지 국가 지도자급 인물들이 총동원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자들은 그 화려한 명단 속에서 몇몇 핵심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중국 정치를 분석할 때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재의 정치학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물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 겹친 경우이고 둘째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중한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은 총 4명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조직부장 스테펑 그리고 부총리 허리펑과 참모장 류전리였습니다. 이 중 허리펑 부총리는 스위스 공식 방문 중이었기에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중 특히 흥미로웠던 인물은 스테펑 조직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최근에야
권력의 핵심인 조직 부장 자리를 맡게 된 인물이었기에 그를 둘러싼 실각설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스테펑은 당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가 중이었지만 자신을 향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흘간 진행된 학습 세션의 마지막 날, 스테펑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폐막식에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건재하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재의 정치학이 중국 권력 구조 내에서 얼마나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유샤와 류전리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유샤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군의 기율을 책임지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당연한 행보였지만 그 이후 8일 동안 그는 철저히 베이징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8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장유샤가 이미 수사 당국에 의해 연금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1월 20일 당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장유샤의 해임이 전격 결정되었다고 전합니다. 중앙경위국 요원들이 장유샤의 자택으로 들이닥쳐 그를 압송했으며 같은 시각 그의 아들 역시 체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1월 20일부터 공식 발표가 난 24일까지 나흘 동안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중국 당국은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발표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시진핑 체제의 군부 핵심 라인은 사실상 괴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부 6명 중 시진핑 주석 본인과 사정 작업을 주도하는 장승민 위원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숙청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군을 지휘하고 관리해야 할 수뇌부가 통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장승민 위원은 시진핑 주석의 손과 발이 되어 동료들을 하나둘씩 쳐내는 피해 숙청을 담당했고 이제 그의 주변에는 조사할 대상조차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 군부 내서열 1위이자 시진핑의 가장 측근으로 분류되던 장유샤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몰락했는지에 대해 전 세계는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패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지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중국 최고의 군사 지도부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을 좌우에서 보좌하며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6인의 핵심 지도부 구성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장유샤와 허웨이둥 부주석, 그리고 포보화와 장승민, 그리고 리상프로 이어지던 이 강력한 라인업 중에서 이제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은 시진핑, 주석 본인과 사정 작업을 진두 지휘하는 장승민, 위원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부패 혐의로 숙청되었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군의 뇌부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승민 위원의 행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군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그의 손에 의해 어제의 동료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장승민이 이제 자기 자신이나 시진핑 주석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조사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주변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서늘한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로서 군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민해방군은 지휘 계통의 거대한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숙청의 파도는 장유샤의 실각 이후 발표된 해방군보의 사설에서 그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군을 대표하는 이 매체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당 중앙의 신뢰를 배신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주석 책임제라는 단어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은 곧 반역이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사설은 또한 이들이 군 내부의 정치적 단결을 저해하고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표현은
부패 척결이 단순히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로켓군에서 시작되어 장비 부문과 최고 지도부까지 이어진 연쇄적인 몰락이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뿌리 뽑기 작업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얼음층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듯 이들의 부패와 반역적 행위가 아주 오랜 기간 조직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넘게 실전을 겪지 않은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토록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형성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중국의 군수품 조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블랙박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무기 및 장비 구매 방식은 오랫동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군용 제품 조달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줍니다. 올해 1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달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만 450곳이 넘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전문가들과 결탁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식의 부정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비전투 물자인 막사건설이나 식료품 조달에서도 이 정도라면 국가기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기체계 구매 현장은 그야말로 부패의 온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중국의 무기 가격 결정 모델은 실제 제작 비용의 5%의 이윤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 산출 과정 자체가 군과 방산업체 간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비행기 공업그룹이 생산하는 제-20 전투기는 그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경쟁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군 고위 간부들과 업체 경영진 사이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뒷돈이 오갔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과거 장비 발전 부문의 수장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리상푸 전 국방부장 역시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결국 무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대한 자금줄이 이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동시에 파멸의 길로 이끄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부패는 비단 돈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민해방군 내부의 인사권 역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실전을 치르지 않은 군대에서 진급의 기준은 전공이 아닌 인맥과 뇌물이 되었습니다. 과거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시절 지역 사령관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장유샤와 클로하가 인사와 정치 작업을 총괄하던 시기에도 이러한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고 충성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돈의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이번 숙청 작업으로 2022년 이전에 대장으로 진급했던 모든 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의 국방부장을 맡고 있는 둥진의 처지는 이러한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상징합니다. 역대 국방부장들이 국가 지도자급 지위를 가졌던 것과 달리 둥진은 군사위원회 위원조차 되지 못한 채 실권 없는 대외 연락 창구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군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숙청 이후의 군부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평화가 길어질수록 군의 칼날은 무뎌졌고 그 빈자리는 탐욕과 권력 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탐욕의 대가는 인민해방군 전체를 뒤흔드는 피해 숙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패의 고리를 넘어 이번 숙청의 이면에는 중국 지도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최첨단 군사기밀의 유출 의혹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실각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특파원 링링 웨이는 믿기 힘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24일 고위 장성들을 소집한 비밀 브리핑에서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며 두 가지 핵심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미 언급된 부패 연루설이었지만 두 번째로 제시된 혐의는 훨씬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바로 장유샤가 중국의 핵시설 관련 핵심 데이터를 미국 측에 유출하여 국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중국 국가핵공업그룹의 총경리 구준이 사정당국에 체포된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구준이 구금된 지 단 하루 만에 장 유샤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어 군 수뇌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서는 장 유샤가 핵 관련 기밀을 고의로 넘겼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그가 총괄하던 무기 조달 및 장비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망의 핵심 데이터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민해방군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이자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강조해온 국가 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 유출의 전조는 이미 2022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대학 산하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인 카시캐스는 무려 25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중국 로켓군 분석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수준을 넘어 중국 로켓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해전구 청하이진 소형서로 31번지에 위치한 로켓군 본부의 정확한 주소는 물론이고 산하 국외 기지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각 여단을 이끄는 지휘관들의 실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평구 동하구진에 위치한 연대급 측량부대의 주소와 그 부대장인 이진위라는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중국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로만 작성되었다는 카시 측의 주장과 달리 보고서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내부 조력자 없이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의 기밀들이었습니다. 중국 군 수뇌부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대대적인 내부 검열에 착수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시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이위차오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 미 정보 당국에 포섭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신체나 소지품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기도 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켓군이 무기 체계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보안이 뚫렸고 그 통로를 통해 미 정보기관이 중국 로켓군의 편제와 운영 방식을 역설계해냈다는 분석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는 로켓군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사령관부터 정치위원, 각 기지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대장이 한꺼번에 숙청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마침내 장비 조달의 총책임자였던 장유샤 부주석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링닝웨이 특파원은 과거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보도가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장유샤의 핵기밀 유출설은 중국 군부가 주말에 뉴스를 기습 발표할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베일에 가린 채 처리해왔습니다. 과거 쉬차이허우나 궈보슝의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반역 혐의보다는 부패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켓군과 장유샤로 이어지는 연쇄 숙청은 인민해방군 내부의 기강회의와 보안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치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최측근 장성이 국가의 심장과 같은 핵 기밀 노출의 책임을 지고 몰락하는 과정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뼈아픈 정치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중국 군부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고 무너진 보안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외의 일부 평론가들과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쿠데타, 설이나 심각한 내부 정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권력 구조와 군사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상력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행사하고 있는 군부에 대한 장악력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절에 비견될 만큼 압도적입니다.
특히 2017년 단행된 대규모 군 개혁 이후 과거의 총참모부나 총정치부 같은 거대 부서들이 해체되고 모든 지휘권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직접 귀속되는 평면적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가졌던 실질적인 병력 동원권이나 인사권이 이제는 주석 1인에게 철저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대장을 한꺼번에 숙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파벌 싸움이라는 시각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주석과 가문 대대로 인연이 깊은 인물로 시진핑 주석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지난당 대회에서 7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깨고 유임된 것은 그만큼 그의 충성심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발과 같은 인물을 쳐내는 것이 파벌 싸움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번 숙청은 권력의 생리상 그 어떤 실세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시진핑 주석의 극도로 예민한 권력 감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라는 명목 아래 부주석인 장유샤가 인사와 장비 부문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이를 주석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할지라도 주석의 그림자를 가릴 만큼 커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베이징의 냉혹한 법칙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이번 대규모 청산의 결과로 인민해방군의 상층부는 사실상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 대장 계급을 달았던 원로 장성들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최근 열린 군기율검사위원회 확대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장급 장성은 단 한 명만 참석했고 그 자리는 작년에 갓 중장으로 진급한 소장 출신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세대교체가 정상적인 단계를 밟지 않고 숙청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지휘관들은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오로지 주석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충성심 하나로 뭉친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급격한 체질 변화는 인민해방군이 추구해온 현대화와 전문화라는 목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과 관련하여 이번 군부의 지지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고 지휘관들이 사라짐으로써 당장의 대규모 군사작전 수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 없는 젊은 지휘관들이 이끄는 군대가 미군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억지력에 맞서 실제 행동에 나서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결정 하나에 군 전체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더욱 위험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단행된 이 거대한 숙청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혁신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불안감이 낳은 광기 어린 집착인지는 조만간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 군부의 몰락은 단순히 한두 명의 권력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부패의 악순환과 기밀 유출이라는 안보의 구멍, 그리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절대 권력의 몸부림이 뒤섞인 비극적인 서사시입니다. 낡고 썩은 깃털을 뽑아내고 새로운 날개를 돋게 하겠다는 인민해방군의 시도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듭된 숙청으로 기력이 다해 비행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치열한 생존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민해방군의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인민해방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현장의 모든 진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정황들은 분명 중국의 미래와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복잡하고도 긴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통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